재밌다. 오늘은 어떤 게 골라졌는지 아시나요? 바로 M병원의 기적이에요. 제목이 뭔가 끌리죠? 이거는 이대환 씨가 쓴 거네요. 쪽지 1번. 무슨 쪽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쪽지예요. 선생님, 당신께서 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보인 깊은 인간애에 나는 탄식했습니다. 탄식이 아니라 나는 탄복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지금 무척 외롭고 또 무섭습니다. 나는 지난 10년간 정신의 끈을 놓은 채 정처 없는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두려운 것도 외로운 것도 모르는 들깨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선생님과 같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보니 나 스스로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관계일까요? 무슨 교도소에서라도 만났나? 그리고 동시에 그 인간이라는 존재의 허점을 파고들며 무서운 기억들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이 얘기를 선생님께 털어놓아도 되는 것일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 고통의 절반을 선생님께 전가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죄책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던 선생님의 진심, 그 미치도록 아름다운 진심에 한번 매달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모든 것을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약간 무서운데요? 무슨 관계지? 나는 그곳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흔하다면 흔한 5층짜리 시골 병원이죠. 병원? 건물은 MC의 작은 시내에서도 구석에서 구석으로 몰려 있습니다. 덕분에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산을 바짝 업고 있죠. 지은 지는 한 20년쯤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은 험악한 산 기운에 완전히 눌려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만 해도 산에서 뻗어내려온 관목들이나 넝쿨 식물들이 건물 안으로 침입할 기회만을 엿보던 형세였으니까요. 뭔가 무서운 건물인 것 같아요. 약간 곤지암 병원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거대한 풀덩어리들이야말로 M병원에서 벌어진 온갖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주인 없는 무덤이 많았던 산, 그곳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풀덩어리들, 혹시 거기에 섞여 음지에 서식하는 온갖 징그러운 것들이 병원으로 퍼져나가진 않았을까요? 꾸물거리는 벌레들, 세균, 바이러스, 역한 습기, 기름진 촉감, 불행과 죽음을 암시하는 어떤 기운들까지. 하지만 확실히 그 이전부터 M병원에 관해선 끔찍한 소문들이 있어 왔습니다. 뭘까요? 그 소문들은 하나같이 M병원을 저주받은 곳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정신이 나가고 살인을 저지르며 죽어있는 것들이 어두운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라미드의 저주 같은 것들처럼 지나치게 와전되고 흥미를 위해 짜맞춰진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단 한 가지의 사실도 없는 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얘기들 좋아하십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제가 M병원에 대해 알고 있는 이런 종류의 한 가지 사실이랍니다. 그리고 10년 전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쪽지 첫 번째 였어요.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두 번째 쪽지예요. 지금 그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쪽지를 보내고 있죠. 답장이 어떻게 갈지 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쪽지.
그가 이런 M병원에 오게 된 것은 기묘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선생님, 나는 그를 잘 몰랐습니다. 정수민이라고 하는 자는 범죄자였습니다. 그것도 복역 중 말기 암 진단을 받고 형 집행 정지를 받은 특이한 케이스였죠. 보통 치명적인 질병으로 형 집행 정지를 당하는 경우 거의 자유의 몸이 되는데 정수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감옥인가? 감옥이랑 뭐 정신병원에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왜냐하면 그 근래 들어서 형 집행 정지 중 발생한 사고들이 몇 건 있어서 경찰들을 아주 곤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이놈이 M병원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인 저는 경찰, 이놈을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주인공이 경찰이었네요. 전 주인공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수민을 M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 내가 형사로서 느낀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대번에 그 녀석이 떠벌리기 좋아하고 그로 인해 시선을 모으고 싶어 안달이 난 정신 빠진 허풍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별다른 전과도 없었고 죄명이 살인 미수이긴 했지만 정수민 본인이 말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20명 이상의 살해라는 어마어마한 쪽으로 확대시켜보기엔 너무 비약이 심했으니까요. 또 증거도 마땅치 않았고 따라서 이들 가상의 피살자들에 대한 식인 행위 역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원래는 이 사람이 20명을 살인했고 식인까지 했다 라고 기소가 됐던 것 같아요. 혹은 뭐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죠. 근데 지금 이 형사는 그 사람이 그냥 살인 미수였다, 별거 아닌 허풍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이런 녀석들을 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극도로 관심을 절제하고 제풀에 지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놈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언론과의 직접적인 접촉 또한 철저하게 통제해 정수민은 당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녀석은 무척 불쾌해하며 나를 보는 족족 심한 욕설을 내뱉곤 했습니다. 그런데 욕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좋았습니다. 내심 내가 이번에도 범죄자 놈들과의 심리 대결에서 이겼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M병원으로 출퇴근하다가 녀석의 병명이 다른 것도 아닌 위암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짓임이 분명한 녀석의 식인 행위. 괄호치고 자기는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도 했습니다. 또 자기가 위암에 걸린 것도 오히려 그 고기를 먹지 않아서 생긴 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괄호 닫고. 하여튼 식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먹는다는 행위와 위장에 밀접한 관련성이 위암이라는 진단으로 인해 너무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말라 비틀어진 말기 암 환자에게 덜컥 겁을 집어먹은 것이죠.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진료를 봐주던 늙은 담당의가 어디론가 가고 새 의사가 왔습니다. 내과 부장 염상훈. 가슴팍에 그 명찰을 보는 순간 나는 무거운 추가 코끝에 걸리는 지독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찰이 있는 가슴팍을 넘어 좀 더 위쪽에는 아주 잘난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염상훈은 MC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닌 동네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왜 무서울까요? 공부를 곧잘 해 의대에 진학했고 이후 서울에서 꽤 잘 나간다는 소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M병원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론이 분분했지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여자 문제였습니다. 환자를 잘못 건드려 서울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전 병원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상우는 원래 잘생기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남달랐습니다. 웬만한 여자들 치고는 인근 동네들까지 상훈이 한 번쯤 안 건드려 본 여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물론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을 타고 놀았습니다. 타고 놀았다고? 염상훈이라는 인간을 알게 된 이래로 이건 뭐 원래 그래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헌데 그게 이번만큼은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별거 중인 그 사람이 상훈이 타고 노는 그런 여자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린 건 좀 다른 얘기였으니까요. 헐, 경찰이면서 친구인 사람의 아내를 거시기 했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쪽지로 넘어갑니다. 지난 쪽지에서 정수민이 M병원으로 오게 된 일에 대해 저는 우연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묘한이라는 말까지 더했습니다. 거시기.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다각도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회고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기고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아는 모든 과거를 털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경찰이 지금 사형수라도 된 거 아닐까요? 어쨌든 우연이라는 표현은 당시를 회상할 때면 나오는 습관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상황을 우연 말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기도 합니다. 위암 말기로 형이 집행 정지된 정수민이 내 고향 M시의 M병원으로 오게 되고 그의 주치의를 염상훈이 맡게 되고 염상훈은 고향까지 돌아와서 친구의 마누라를 가로채고 정수민을 감시해야 하는 나는 덕분에 상훈을 매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상훈을 통해 내게서 도망간 수희년을 떠올리며 매일매일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런 우연. 근데 여기 자꾸 정수민 범죄자가 나오잖아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정수민이 있어서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요. 자꾸 그 학생으로 상상이 가요. 선생님 같으면 이 노골적인 불행을 그저 우연으로만 치부해버릴 겁니까? 그저 몇 번이건 운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려운 확률의 일이 연달아서 일어났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필연이라고 불러야 맞지 않습니까? 운명론자인가? 어차피 볼장 다본 입장에서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정수민, 나, 염상훈, 김수희가 그 썩을 놈의 병원에서 만나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수희는 자기 아내인 것 같죠? 갑자기 나온 이름인데. 말로 표현할 수만 없었을 뿐이지. 당시에 나도 이러한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연이라는 도도하고 거센 흐름은 내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주인공 형사인데? 이 세 번째 쪽지 위에서 기묘하다고 다시 언급한 부분은 아마 여기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연, 아니 필연의 상황 속에서 나는 정확히 10년 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나쁜 사람들에게 응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비명을 질렀으며 결국 망가진 수도꼭지처럼 피를 질질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러나 나는 너무나 통쾌했고
피의 굶주림으로부터 터질 듯한 포만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나는 10년 전 아무도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묘한 우연의 진실입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번째 쪽지. 어떻게 된 거죠? 자기가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도 응징한 적이 없다네요. 잔인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흔히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것 또한 잔인한 의도를 완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범인으로 지목되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게 정수민이었습니다. 혹시 정수민한테 누명을 씌운 건 아니겠죠? 그러자면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느 날 회진을 나온 상훈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던 정수민이가 잠잠한 게 이상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나와 상훈은 우리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녀석의 몸을 돌아눕혔습니다. 그러자 입가에 흘러내린 선명한 핏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물거리고 있는 입. 그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던 입가의 미소와는 달리 눈동자는 반쯤 돌아가 있었습니다. 정수민이 진짜로 뭐 식인이라도 했던 걸까요? 감옥에서? 감옥 아니고 여기 병원이죠. 그 역겨운 자식은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병원의 사람들은 모두 자살소동으로 이해를 했지만 나는 여기서도 좀 달랐습니다. 오물거리던 입. 그 녀석은 진정 자신의 혀를 깨물어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놈의 말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약간 컨셉이 있는 범죄자인 것 같죠? 이후로 다행히도 놈의 쫑알거리는 말소리를 듣게 되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왠지 병실을 감도는 초조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M병원의 저주라고 할까요? 밤만 되면 온갖 악령들의 후원으로 죽은 이에게 어두운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것 같은 끔찍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덕분인지 정수미는 며칠 만에 금방 회복을 했고, 아니 혀를 깨물어서 씹어먹었는데 며칠 만에 회복을 했다고요? 그의 눈빛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암의 진행도 그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쩐지 전보다 더 강해진 그 모습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치의인 상훈을 비롯한 간호사들은 말기 암 환자의 일시적인 분위기 전환으로 여겼지만 난 또 달랐습니다. 난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연이 아닌 어떤 필연의 흐름이다. 그리고 저 도도한 흐름이 나를 강력하게 생애의 절벽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혹시 중2병?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선택의 절벽. 내가 죽든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대신 밀어뜨려야 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저 정수민이란 괴물을 이용한 기묘한 완전 범죄뿐이다. 헐? 이거 지금 정수민 약간 불쌍해지려고 하는데요? 나는 상훈이 없을 때 몰래 놈에게 말했습니다. 곧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쪽지 5번째. 며칠 후 아내 수희가 사라졌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고 도무지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수희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자기의 아내, 주인공의 아내. 상훈은 아픈 마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끙끙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상훈이 지금 내 아내랑 바람난 의사놈이죠. 그 옆에서 나는 무심히 상훈의 그런 모습을 훔쳐보며 아주 뜨거운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아, 자기 아내 걱정 안 되나? 내가 수희의 죽음을 결정적으로 확신하게 된 증거는 정수민의 침대 위에 붙어있던 머리카락 몇 점이었습니다. 부드럽게 컬이 들어간 긴 여자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수민이 있는 병실은 꼭대기인 5층의 가장 안쪽에 있는 6인실입니다. 5층은 원래 비어있던 층으로 수민을 위해 특별 부탁한 것이어서 그 층 전체뿐만 아니라 6인실인 욕한 거 아니고요. 6인실인 병실 내부에서도 아예 다른 환자들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간호사들은 머리카락이 모두 짧고 단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아내 김수희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자기가 아내 거기다 들여보내준 거 아니야? 정수민으로 하여금 수희를 죽이게 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진짠가 보네요. 자기가 유도했네요. 간호원들의 움직임이 뜸한 밤 시간에 수민을 감시 여긴 제가 그저 몇 시간 동안 녀석을 자유롭게 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놈은 자기가 알아서 수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엔 어떤 지시나 정보 제공의 뉘앙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놈에게 맛있는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는 얘기만 했을 뿐이고, 내가 지금 처한 엿 같은 상황에 대해 혼자 넋두리를 좀 했을 뿐입니다. 또한 놈이 어떻게 그 고기를 먹고 어디에 저장하는지 따위는 전혀 아는 바도 없었고 신경 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사냥을 하는 육식 동물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태생적으로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게 하기 마련이니까요. 이 나쁜 놈이잖아요, 주인공이. 왜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왜 하필 정수민이 내 편을 들어줬냐는 얘기시군요. 그 당시의 모든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선상에 있었고 그 밑바탕에는 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정수민이 원하는 만큼 나 역시도 원했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싶었구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동질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따름입니다.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게 바로 그 맛이었으니까요. 인육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맛이었을까? 조금 살집이 있는 편이었으니 부드러운 맛이었을까? 담백한 맛일까? 아니면 독특한 향을 가진 복잡한 맛이었을까?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위아래 어금니가 뿌드득 소리를 내며 입안에 단맛이 돌 정도로 격한 허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주인공 형사도 인육을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렇지만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배고픔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선생님께서 나를 미친 살인마라고 손가락질해도 좋습니다. 나는 분명 인간으로서는 하면 안 될 상상을 했고 그것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것은 나쁜 의도와 상상만 있었던 것이지 내가 용기를 가지고 실제로 행한 것들은 아닙니다. 물론 비겁한 변명인 것은 압니다. 그 정도밖에는 나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묘할 정도로 내 의식을 조종하며 피의 구덩이 속으로 끌고 갔던 M병원의 기적적인 분위기밖에는 탓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나 역시 피구덩이 속에서 피를 흠뻑 뒤집었었습니다. 그래도 난 이렇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기만 뉘우치고 있대. 피할 수 없는 살인의 충동을 느낄 때
슬그머니 날카로운 흉기를 내미는 그런 악마들을 저주합니다. 그들과 계약을 맺을 때 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부디 이 참혹하고 불행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되 나에 대한 사랑까지 걷어가지는 말아주십시오. 살인교사죄. 이게 사실 살인교사를 한다는 게 직접 말로 너 내 아내 죽여줘 이렇게 청탁을 했고 그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 죽여야겠다라는 의사가 새로 생겨나서 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막 한 것도 다 인정돼요. 6번째 쪽지. 아내 수희의 죽음을 확신한 이후로 나는 조금 석연찮은 기분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살해 장면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째 대상인 염상훈의 것은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면 무대는 내가 거의 24시간 붙어있는 곳이며 그리고 그 괴물이 숨쉬는 곳인 정수민의 병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꽤 늦은 시각에 상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의권으로 병원에서 잠깐 보자고 말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아해 했지만 정수민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하니 한 30분 뒤에 직접 차를 몰고 M병원 지상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이를 확인하고 있던 나는 상훈이 그대로 수민이 있는 병실로 들어가길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그 수민이 있는 병실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을 한 거였네요. 그리고 5분 정도 후에는 상훈이 정수민의 병실 바로 앞에까지 온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병실에 뭣도 모르고 들어오게 된 염상훈은 정수민과 한 병실에 갇혀버렸습니다. 나는 막대형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도 쪽에서 출입문에 난 작은 유리창을 통해 병실 안의 광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교사에다가 방조에다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도왔죠? 문을 막았죠? 공범이네요 완전히. 영화 코멘터리로 보는 것 같아서 새롭군요. 6인용 병실의 오른쪽 창가 자리에 있던 수미는 병상에 없었습니다. 상우는 내 이름을 작게 불렀습니다. 자기도 좀 무서웠나봐요. 이 사람이 정수민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리고는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는지 병실 한가운데에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난 보았습니다. 좌우를 재빠르게 돌아보는 상훈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만을 따라 등 뒤에서 다가가고 있는 납작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발 뒤꿈치까지 그림자가 다가갔을 때에야 상훈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창문 쪽을 향해 있던 상훈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그때는 이미 정수민의 이빨이 상훈의 왼쪽 목을 깊게 파고든 후였습니다. 여기 경동맥부터 끊는군요. 근데 과연 이 경동맥이 이빨로 이렇게 될까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이빨이 그렇게 되나? 부들부들 떨면서 안간 힘을 썼지만 상훈의 잘생긴 얼굴은 끝내 내가 보고 있던 등 뒤쪽을 향할 수 없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근력과 속도였습니다. 정수민은 개걸스럽게 연약한 목 부위를 탐식했습니다. 상우는 얼굴 근육에 힘이 쭉 빠져 늘어진 표정을 한 채 쓰러져 갔습니다. 상훈의 왼쪽 목에서는 검붉은 피가 콸콸 샘솟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여기 근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잠깐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지금 나의 이름이 김종수인 것 같아요. 정수민은 여기 있고요. 제가 그 출입문에 있는 유리창을 통해 보고 있어요. 근데 염상훈이 여기 이쪽으로 가니까 정수민이 병상을 빠져나와서 요리조리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를 딱 물어버린 거죠. 그리고 얘가 이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주인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왜 굳이 그림까지 첨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생각이 들어 병실을 나섰습니다. 애초에 내가 확인하고자 한 건 염상훈의 죽음과 나의 완전 범죄이지 도륙당하는 장면 그 자체는 아니었으니까요. 이해에 도움이 됐군요. 달빛이 만든 아주 하얗고 좁은 복도길을 걸어가며 나는 화장실에서 천천히 용변을 보는 시간을 체크해 면책 특권을 위한 나만의 알리바이를 구상했습니다. 사실 혼자서 용변 보는 걸로는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죠? 그리고 5층에서 4층까지 내려가는 계단문은 두 곳 중 한 곳이 무슨 이유에선지 열려 있었고 이후로는 1층 로비까지 누구든 아무 저항 없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을 통해 바람이 지나가든 날벌레가 지나가든 나는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면 그만인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고백하고 싶었던 10년 전의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진짜 현재의 스토리가 나와요. 쪽지가 다 끝났어요. 선생님을 대면한 거죠. 선생님 목소리는 뭘로 할까요? 쪽지에 적은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투명하게 반짝이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더듬는 기색이 전달되진 않았지만 유간호사는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 아니네. 간호사 선생님이네요. 마음 편하게 여자 목소리로 할게요. 쪽지에 적은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투명하게 반짝이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 저는 왜 선생님인데 입술이 투명하게 반짝인다고 하나 했어요. 할아버지인 줄 알고. 더듬는 기색이 전달되진 않았지만 유간호사는 병실에 들어선 이래로 숨막히는 압박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 맞습니다, 선생님. 담담하게 대답을 전하는 김종수의 표정은 어딘지 홀가분해 보였다. 이제 3인칭으로 바뀌었네요. 저는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신병자가 되어 노숙 생활을 하며 도피했던 10년을 더해서 죗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때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노숙 생활을 했군요. 10년 동안이나? 유간호사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다. 어느 모로 보나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표정이었다.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그리고 선생님이 따뜻한 격려와 가르침으로 저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정신병자로서 아무 의미 없는 도피 인생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종수는 마침내 그 아름답고 빛나는 두 손을 덥석 쥐었다. 어디서 더러운 범죄자가? 한없이 따뜻하고 고운 손을 기대했지만 의외로 손은 잘못 말했어요. 의외로 손은 차가웠다. 손을 급히 뺀 유간호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커튼 밖을 쳐다봤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생을 알아줄까? 죄송해요. 제가 손이 좀 찬 편이라서. 그랬군요. 선생님을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종수는 환자복을 입고 병상 위에 새카맣게 변색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그 바로 옆에 유간호사가 요 일주일 동안 종수로부터 받은 6장의 쪽지와 차트를 들고 서 있었다. 지금 이 김종수가 옛날에 형사였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살인 교사를 하고 막
그거를 도왔죠.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노숙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정신병원에 수감된 것 같아요. 근데 수감이 됐는데 유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따뜻하게 사랑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종수 범죄자가 거기에 감명을 받고 선생님한테 막 의지하면서 계속 쪽지를 어떻게 전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쪽지를 다 읽은 선생님이 이제 사실 확인을 하러 온 거죠. 병상 주위에는 안막처럼 커튼이 쳐져 둘만의 성스러운 만남을 비밀스럽게 하고 있었다. 이 둘이 이런 은밀한 만남을 갖게 된 계기는 유간호사의 정성어린 병간호 덕분이었다. 이에 감화된 종수가 죽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기 위해 쪽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아유, 이거 참 환자한테도 잘해주면 안 되겠네. 유간호사는 용기를 쥐어짜내 다시 남자를 쳐다보며 얘기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전 쪽지로 이야기를 전해주신 데에서 벌써 큰 용기를 얻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도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유간호사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갛게 번지며 물었다. 그러고 나서 정수미는 어떻게 됐나요? 한참을 말이 없던 종수는 몸짓을 써가며 열심히 말했다.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일이 다 끝나면 범죄의 비밀 유지를 위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복도에서 다시 병실로 들어와 보니까 병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도망갈 길을 열어둔 상태였으니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놈과 다시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던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정수미는 깔끔하게 현장을 치우고 시체를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았나 생각해 볼 뿐입니다. 정말요? 일종의 공범인 정수민을 풀어준 거나 다름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됩니다. 뭐가 되죠? 정말 심한 말기암이라서 어차피 얼마 못 가 죽었을 테니까요. 나는 처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래 맹수 등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말이죠. 진짜 정신병자예요. 정수민을 진짜 맹수라고 믿고 있나 봐요. 유간호사는 정수민이 말기암이라 얼마 못 가 죽었을 거라는,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정수민이 현장을 깔끔하게 치우고 시체까지 가지고 갔을 거라고 한 김종수의 말에서 심각한 모순을 느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커튼 밖을 떠올렸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커튼 밖에 뭐 경찰이나 누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유간호사가 조마조마한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말했다. 근데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혹시 염상훈이나 김수희 이 두 사람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으신가요? 종수는 얼굴을 검붉게 찌푸리며 유간호사의 얼굴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설마? 지금 김종수 혼자서 돌아버린 건가요? 이 사람들 안 죽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역정내지는 마시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실 두 사람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지도 않으셨고요. 김수희 같으면 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종수는 대화의 방향이 애시당초의 고민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의도와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의도인지 자신에게는 유일한 희망과도 같았던 유간호사가 마치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다른 쪽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환자분께서 김종수를 환자분이라고 부르고 있죠. 환자분께서 정수민을 이용해 염상훈 박사와 아내 김수희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염상훈 박사 역시 정수민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종수는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 정수민이라는 사람은 간호사가 말하는 거네요. 정수민이라는 사람은 김종수 씨가 처음 봤던 대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를 죽일 만한 용기도 없었고요. 그 살인 미수라는 범행도 정말 꾀지지한 수준의 범죄였을 거예요. 하지만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까지 병원에 갇힌 채로 재미없는 일도 없이 죽음을 기다린다는 건 끔찍한 일이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로 염상훈 박사가 조용히 접근했다면, 그래서 이 허영심이 많고 어떻게든 죽기 전에 살아있다는 재미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꼬드겨서 1급 식인 살해범으로 연기를 시킨 거예요. 경찰 나으리를 골탕 먹이는 생애 마지막 연극이었던 거죠. 당신은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장단을 맞춘 거고요. 뼈 부서지겠다. 너무 엉터리야. 무조건 수축만 하고 있잖아. 증거를 대봐. 종수는 입맛이 쓴 표정을 짓고 유간호사로부터 시선을 거뒀다. 정수민이야 벌써 죽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염상훈 박사가 정수민과 먼저 짜고 자신들의 목숨을 빼돌리는 경우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면 염상훈 박사와 김수희 씨는 필리핀 무슨 섬에라도 숨어서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마치고 난 유간호사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었다. 커튼 뒤에 있는 경찰들의 요청으로 이렇게까지 하기는 했는데 시시각각 어두워져가는 김종수의 표정이 20대 중반의 처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심지어 이 김종수가 의지한 대상이 20대 중반이네요. 경찰이 써준 각본대로 남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켜 감정 상태를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새인지 서로에게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엉터리 소설을 쓰고 있는지 알기나 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종수의 과격한 제스처에 유간호사는 조금 기를 죽여가며 이야기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다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유간호사는 인터넷 신문을 인쇄한 종이를 차트 사이에서 빼냈다. 거기에는 두 구의 시체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작게 삽입되어 있었다. 이건 일주일 전의 인터넷 신문이에요. 혹시 이 두 사람 알아보시겠어요? 종수는 이번에는 아예 대답을 안 했고 아예 유간호사를 등진 채로 누워버렸다. 하지만 다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기사에선 잘 안 보이지만 이 시체는 염상훈 그리고 김수희로 밝혀졌어요. 염상훈 박사의 사인도 목 부분에 물어뜯긴 상처 때문인 게 밝혀졌고요. 모든 게 당신의 말과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떨고 있던 김종수의 두 다리가 뚝 멈췄다. 찐따 같아. 유간호사는 이 반응에 왠지 힘을 얻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정수민은 어디 갔을까? 이게 관건이죠? 정수민의 시체만 나온다면 당신의 얘기는 모두 맞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디에도 정수민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얘기가 없으니. 근데 정수민 말고는 다른 살해범을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절 다니는 목사님.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시체가 발견된 마당에도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야? 종수는 정말 화가 난다는 듯 뒤돌아서 말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종수는 유간호사에게 당장이라도 뛰어들 듯한 기세였다. 유간호사는 순간 놀라 꼼짝도 못하고 몸을 뒤로 젖히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형사님. 유간호사가 병실이 떠나가 듯한 왜 혀가 잘 안 굴러가죠? 유간호사가 병실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이때 종수와 유간호사를 둘러싸고 있던 병상의 커튼이 열렸고 경찰 신분증을 앞세운 형사가 2명 나타났다. 경찰 신분증을 본 종수는 표정이 복잡해졌다. 경찰이 왜 여기에? 라는 표정이었다. 아니, 예상 못했던 것인가? 간호사 선생님을 그렇게 믿었을까요? 경찰도 안 부를 거라고? 김종수 씨, 바로 일주일 전 M병원 지하실에서 남녀 한 쌍의 유골이 발견됐어. 아까 유간호사가 보여준 그 사진이지. 이 시체들 정말 다행히도 실압화가 진행돼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 많은 단서를 남겨주고 갔거든. 정말 다행이었지. 이들이 직접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테니까. 헐, 진짜 살해범은 김종수였던 걸까요? 경찰 중 키가 큰 쪽이 말하고 작은 쪽은 종수의 어깨를 양쪽에서 누르듯이 잡았다. 방금 전 당신은 사건의 과정을 당신의 2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말했지? 당신이 적어서 유간호사에게 보낸 쪽지. 여기에 설명된 내용하고 맞춰보면 큰 오류가 있어. 바로 여기서 당신은 이미 자기 함정을 파고만 거야. 무슨 말이야? 난 정말 복도에서 병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지켜봤다고. 본대로 말했을 뿐이야. 종수는 유간호사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당신은 염상훈과 정수민의 뒤통수만 볼 수가 있어. 당신이 마지막 쪽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염상훈의 표정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하, 그래서 아까 사진을 보여준 거군요. 맞다, 아까 염상훈이 저쪽 창가를 보고 있었고 나인 김종수는 그 밖에 반대편에 있는 문의 창문에서 그 뒤통수를 보고 있었죠. 근데 그게 표정이 묘사가 되어 있었나 봐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아, 여기 있네. 상우는 얼굴 근육에 힘이 쭉 빠져 늘어진 표정을 한 채 쓰러져 갔습니다. 이렇게 표정이 나와 있었군요. 실압화 덕분에 목의 상처 위치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거든. 작은 경찰은 김종수를 잡은 팔에 더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그것은 김종수 자신이 온몸을 발음이 안 되네요. 김종수 자신이 온몸을 단단하게 경직시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염상훈이 물린 쪽은 그 반대인 오른쪽이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은 복도 쪽 출입문 유리창에서 본 장면이 아니라 병실 창문을 통해 비친 모습이란 말이야. 여기 사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아까 사진 이거였죠. 김종수가 이쪽에서 보고 있어서 이 염상훈의 뒤통수만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왼쪽 목이라고 했나봐요. 근데 지금 사진 이거예요. 창문에 비친 모습인 거죠. 지금 이 정선민이 자기가 직접 염상훈을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창문의 바로 앞 창문에 비친 모습을 본 거였죠. 얘는 지금 뒤돌아 있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창문에는 표정이 보인 거고요. 그리고 위치도
얘는 지금 왼쪽을 물었지만 오른쪽이 뜯겨 있는 거죠. 반대인가? 하여튼간. 대박! 다시 말하면 당신은 복도에서 병실 안을 본 게 아니라 직접 염상훈을 살해하면서 그 모습을 창문에 비춰서 봤던 거라고. 이빨만. 그러니까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작은 경찰이 참다 못해 거칠게 숨을 내쉬며 소리쳤다. 당신 말이야! 경찰 선후배들 얼굴에 먹칠을 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욕보인 거야? 이건 정말 뭔가 착오가 있나 본데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 하나 털끝도 건드려 본 적이 없어. 모든 건 그 살인마인 정수민이가. 그러자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큰 남자가 김종수의 이마를 세게 들이받았다. 들이받았대요. 김종수의 코에서 가는 핏줄기가 흘러나왔다. 이봐, 정신 차려. 정수민이라는 인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헐, 그러면 그 정수민을 감시하느라 병원에서 일했다는 그것과 그리고 정수민의 병실로 영상훈을 불러냈고 뭐 김수희도 불러냈다는 그것까지 다 뭔가 망상으로 만들어진 거였네요. 그럴 리가. 그건 말도 안 돼. 말기 암 환자로 형 집행 정지를 받은 사람 중에 정수민이란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 이젠 좀 정신을 차리시지? 당신이 우리에게 설명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들은 정수민이란 사람이 바로 당신이 만들어낸 가상인격이라고 보고 있어. 그 말은 정수민은 바로 당신이기도 하단 말이야. 마침내 종수는 경찰 둘을 달고도 병상 위에서 몸을 무섭게 일으키며 얘기했다. 내가 정수민이라고? 그럼 그 증거를 한번 대보시지? 종수는 필사적이었다. 두 형사는 종수가 있는 침대 양쪽에서부터 종수를 다시 잡아내렸다. 그리고 매섭게 몸부림치는 종수의 얼굴 앞에 거울을 내밀었다. 남자의 입안에 통통한 손가락을 집어넣은 작은 경찰은 한참 실랑이를 하고 나서야 입안에서 뭔가를 잡아냈다. 헐! 봐! 똑똑히 보라고. 이게 당신의 혓바닥이야. 종수는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그 흔적만 남은 것을 보게 됐다. 그러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은 혀가 이만큼이나 잘려있기 때문에 듣기는 문제가 없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랬군요. 여태까지 너무 정확한 발음으로 해버렸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저 유간호사를 왜 당신한테 붙였는지 알아? 그건 바로 당신이 음성으로 말을 전달할 수 없고 오로지 수화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 헐!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은 모두 유간호사를 통해 통역된 말이었다고. 재밌다. 종수는 뭉툭하게 잘려나간 자신의 혀를 거울 속에서 다시 보았고 손깍지를 끼고 긴장한 채 서 있는 유간호사를 보았다. 도대체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경찰인 당신이 이렇게 비참한 지옥의 길을 걷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아예 못한다네요. 이제부터 대사 안 나오는 건가, 주인공? 종수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는 일이었다. 모든 일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기묘한 현상들이 합쳐졌던 것뿐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당신 여기가 어딘진 알아? 헐, 자기가 지금 입원한 그 병원이 M병원이었고요. 옛날에 그거 했던 거는 다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였군요. M병원을 바탕으로 보면서 키가 큰 쪽의 형사가 부어오른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까 그 이마로 들이받아가지고 부었대요. 여기가 바로 M병원이잖아. 이제는 봐도 모르겠어?
형사가 멱살을 쥐고 끌고 간 창문 밖에는 M병원 로고가 붙은 앰뷸런스가 한 대 서 있었다. 이곳이 그 M병원이었어? 이거 지금 생각이에요. 말이 아니라. 종수는 갑자기 말을 할 수 없게 된 걸 느꼈다. 자신의 손짓을 통역해줄 사람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자기가 여태껏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니 종수는 왠지 그제서야 알 것 같았다. 이 손으로 많은 모양들을 열심히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손바닥에 맺힌 촉촉한 땀은 진짜였다. 지금 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전직 경찰 김종수 씨, 당신은 염상훈, 김수희 살인 용의자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10년 만에 검거됐어. 근데 떠돌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정신까지 완전히 나가버렸더군. 백지 상태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이번엔 말기 위안 판정을 받고 형 집행 정지까지. 그랬구나. 위안 판정을 받아갖고 형 집행 정지가 된 건 다 자기 얘기였네요. 그래서 여기 임검 받으러 온 거잖아. 바로 며칠 전인데 이것도 기억을 못해? 김종수 씨, 아무리 몸 곳곳에 암세포가 퍼져 있다지만 이딴 연극은 집어치우고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긴 해도 우리에게 다만 진실이라도 남겨줄 수는 없겠어? 그러네요. 옛날에 나는 그래도 형사였으니까. 진짜 종수민이 되어버렸구나. 종수는 순간 눈을 번쩍 치켜드며 무서운 쇳소리를 냈다. 충격에 빠진 종수는 손에 쥐어진 거울을 멍하니 보다가 반쪽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혀를 깨물어 먹기 시작했다. 입가에 피가 흘러내리고 그의 눈은 하얗게 뒤집어졌다. 아까 초반에 나온 그 묘사가 바로 자기 자신의 묘사였어요. 자기에 대해 믿어왔던 게 모두 거짓이라고 판명된 지금.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는 것인지도 모른다. 10년 전에 자신의 혀를 처음 먹었던 그때처럼. 다만 그것이 정말 본 모습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조영사, 저거 지금 또 무슨 짓 하는 거야? 죽겠다 이러다가. 10년 전에 언젠가처럼 M병원은 또 한 번의 기묘한 우연으로 기적을 일으켜줄 것인가? 그랬군요. 너무 재밌다. 재밌네요. 오늘 읽은 건 뭐였냐면요. 그러게요. 죽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국 추리 스릴러 단편선 4편에 실려있는 M병원의 기적 이대환씨의 작품이었어요. 이번에 너무 잘 골랐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읽어주는 유니밍 fan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쓱쓱.